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하원이혼의 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시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항혼이혼.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는 항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항혼이혼을 돌이켜보니 되게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약간 방송 시간 문제로 이제 사례를 준비해 왔음에도 소개를 못한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례들이 저보고 이제 내 사례도 좀 소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사례들을 이번에는 묶어서 들고 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그냥 소개 못한 예비 사례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비 사례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례의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은 상간녀가 아내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는 되게 간단합니다. 혼인 20년 차 부부였고요. 남편이 상간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평소에 그 아내 같은 경우에 이제 남편을 의심을 했겠죠. 뭐 와이셔츠에 뭐가 묻어오니, 뭐 흔히들 하는 이제 이런 뭐 휴대폰에 뭐 갑자기 이제 남편이 휴대폰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휴대폰 막 카톡도 이제 막 보내기 시작하고 갑자기 저녁에 일어나서 전화 받으러 다녔었고. 그냥 아내가 너무 의심이 되니까 이 남편이 이제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고 이 상간녀도 특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상간녀가 누군지 특정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아내가 상간녀하고 남편이 바람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상간녀가 거주하는 주차장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증거를 찾겠다고 상간녀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보려고 밑으로도 차보고 이를 당겨도 올려보고 눌러보고 시도를 하겠죠. 그리고 반대편에서 상간녀가 사는 집의 호실 현관문을 지켜봅니다. 남편이 나오나 안 나오나, 상간녀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근데 너무 이제 상간녀 집 근처에서 지켜보면은 이제 자기도 뭐 의심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하냐? 그 상간녀 사는 집 맞은편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옆건물 3층에 올라갑니다. 3층에 올라가서 상간녀 거주지를 보고 그 맞은편에 있다 보니까 밖에 이 집이 보일 거 아닙니까? 요즘 휴대전화 좋잖아요. 휴대전화 줌을 쫙 당겨가지고 내부 촬영을 시도를 합니다. 남편이 있는가 보려고. 그리고 또 지하 주차장하고 분리수거함을 뒤지면서 남편하고 상간녀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분리수거함도 막 뒤집니다. 혹시라도 영수증이 하나 나올까봐. 결국은 상간녀가 이 아내가 이러고 있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를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놈의 상간녀가 남편하고 바람 펴놓고는 내보고 스토커라고 고소를 한다고? 그래서 아내가 무죄를 법원에다가 검찰에서 기소가 되놓으니까 아내가 무죄 주장을 시작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주장이 이랬습니다. 일단은 그 차량이 상간녀 소유인지도 몰랐다. 내 트렁크 열려고 한 거. 그리고 내가 상간녀 집을 찾아간 거는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증거 수집하고,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난 뒤에는 이혼 소송을 하면 생활비를 안 주니까 혹시나 거기 남편이 있으면은 생활비 달려고 한 거에 불과하고 상간녀를 스토킹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먹혔을까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법원도 똑같이 판단했습니다. 일단은 다른 건물, 맞은편 건물 들어가가지고 카메라 줌 쫙 당겨서 내부 찍으려고 했는데 사실 얼마나 흠칫합니까? 다른 사람이 내 맞은편 건물에서 옛날에 문제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카메라 줌 기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맞은편 건물에서 그냥 줌 쫙 당기면 내부 다 보입니다. 근데 내가 집에서 편하게도 옷도 못 벗고 다니고 내 알몸도 찍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행위를 아내가 한 거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함을 갖고 뒤진다는 게, 내가 요즘에 이제 그 배달,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되게 이제 줄어들기는 하였는데, 분리수거함 보면은 이제 뭐 종이 봉투에 싸갖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 우리 분리수거 하면은 그냥 그대로 와갖고 내놓지 않습니까? 분리수거함 보면은 그 사람의 집에 어떠한 가구가 있었는지,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뒤진다는 거는 개인의 생활을 거의 간섭을 하겠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도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거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상간녀는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서서 내가 불안하고 저 아내 때문에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었냐? 요 행위가 한 번에 끝난 게 아닙니다. 거의 3일 넘게 거의 출퇴근한 거죠. 상간녀 집에 3일간에 걸쳐서 행해졌다. 그리고 촬영한 사진을 자기가 뭐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이게 아니고, 변호사한테 보여준 게 아니고 자기 친구들한테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내 행동을 봤을 때 목적이야 뭐 당신 말대로 그 뭐고 목적이야 상간녀하고 남편 바람피는 수집 목적이었던 거 알겠는데, 일단은 당신 행위가 정당화될 수가 없다. 그리고 아내가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 내가 상간녀 그 맞은편에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은 거를 남편한테 내 연녀가 담배 피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찍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목적이 뭐랬습니까? 남편하고 상간녀가 바람 피는 거 그거 확보하려고, 증거 확보하려고 해놓고는 남편한테 내 연녀가 바람 피는 사람인 거 보여주고 싶었다고 찍었다 라고 진술하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바로 이러죠. 당신이 주장하는 목적하고 그 목적만으로 행해진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니까 당신 행위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 행위다 라고 법원이 판단을 하고 아내 유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왔냐? 벌금 나왔냐고요? 벌금 안 나왔습니다. 징역 6개월 나왔고요. 집행유예 2년 선고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해야 됩니다.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바람 피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상간녀 집에 뭐 갑자기 쳐들어가거나 때리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지켜보거나 내부 촬영 시도하거나 이 행위들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거 침입되고요. 심지어는 스토킹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됩니다. 물론 제가 위자료 청구를 하면은 보통 1,500에서 2,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까지 인정이 될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내가 남편이 바람폈다고 상간녀한테 청구를 하면. 그런데 상간녀가 이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내 전가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간녀가 오히려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 뭐 2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도 인정되고 자기가 피해 입었다고 오히려 역으로 민사소송 제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금액이 적게 인정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한테 손해입니까? 남편이 바람핀 것 때문에. 오히려 걔들을 나는 고소를 못하는데 걔들은 나를 고소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증거를 취득하려면은 매우 조심스럽게 취득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개 못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가 뭐냐? 유흥주점 관련된 사례였습니다. 일단 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인기간 40년 부부입니다. 자녀가 3명이 있고요. 아내 같은 경우에 사실 거의 이 혼인기간 동안 약간 이제 남편이 폭언도 하고 폭행도 해갖고 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지급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비 지급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자녀도 3명이고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화장품 판매도 하고요. 우유 배달도 하고 노점상도 하고 포장마차도 하고 결국은 또 아파트 문화센터에 또 청소일도 하고 하는데 거의 제가 말씀드린 거 굳은 일들 엄청난 굳은 일들을 하면서 자기가 생활비를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내가 애 3명도 키우고 자기 생활비도 벌어오고 하는데 이놈의 남편 외박이 잦습니다. 집에 안 들어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내가 생활비 벌어온 걸로 외박만 하고 삽니다. 그래 결국은 혼인 38년 차에 아내가 참다가 외박 문제로 집에 좀 기 들어온다. 내가 돈 벌어온 거 밖에 쓸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밥 먹어라. 어디서 밖에서 자고 들어오노. 낭비해 좀 하지 마라. 나 이제 더 이상 돈 못 번다. 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뭐라 했습니까? 남편이 폭언하고 폭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남편이 아내 때립니다. 심지어 이놈의 남편 보험 설계사인 상간녀하고 바람을 핍니다. 보험 설계사인 상간녀가 있었습니다. 금전도 보험 설계사니까 이제 금전도 자주 오고 가겠죠. 뭐 보험 설계사 통해 가지고 보험료도 내고 아니면 보험 설계사들 그 한 번씩 보면은 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제가 경험상 보니까 결국은 아내가 이 보험 설계사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 먹고 살 돈도 없으니까 남편이 빌려준 돈 갚으라고 하면서 회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놈의 남편 이 보험 설계사 상간녀하고 식사, 노래방 온갖 유흥 다 즐기고 아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왔는데 50만 원 상당의 고가 의류 여러 차례 사줍니다. 아내는 그냥 시장바닥에 파는 옷 입고 다니는데 상간녀한테는 50만 원 상당의 고가 의류 여러 차례 사줍니다. 지가 번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혼인 39년 차 되니까 이놈의 남편이 담배도 많이 폈나 봅니다. 폐암을 진단받습니다. 그리고 투병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놈의 아내 그렇게 당하고도 모자랐는지 낮에는 청소일 하면서 남편 치료비 벌고요. 내가 아까 일을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남편이 폐암 진단 받고 나니까 결국은 내가 치료비를 벌어야 되니까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청소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낮에는 청소일 하면서 청소일 하면서 생활비 벌고, 저녁에는 남편 병원 가갖고 간병하고, 이 생활을 반복을 합니다. 남편이 이제 집에 와갖고 있는데, 병원에서 좀 퇴원해서 이제 집에서 이제 투병 생활을 이어가는데, 아내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남편 간병하고 지내는데 갑자기 어느 날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남편 지인이 연락이 옵니다. 이 지인이 뭐라고 하냐. 야, 너그 남편 집에 안 붙어 있고 또 어디 나간다. 전화가지고 되나. 한번 너그 남편 찾아가 봐라.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지인과 함께 남편을 미행을 합니다. 그래 남편은 이제 따라가 보니까 이놈의 남편 아내 그 상간녀하고 또 만나고 있는 겁니다. 또 폐암 걸렸는데 아내가 그 폐암 걸린 거 간병하면서 돈 벌어오고 있는데 뭐 상간녀가 좋다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멀리서 보고 있는데 상간녀가 이제 남편의 땀을 이렇게 싹 닦아주는 모습에 갑자기 아내가 격분을 해버립니다. 뭐 하는 짓거리냐. 아내가 상간녀 만나갖고 막 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상간녀가 뭐라고 하냐. 난 단순한 보험 설계사고요. 부적절한 관계는 아닙니다. 당신 남편 나 사랑하지도 않고요. 이거 보험 설계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땀은 왜 닦아주는데? 아유, 우리 고객님이 힘들어 하시는데 좀 닦아주는 거 뭐 어떻다고요? 당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랍니다. 그래, 아내가 똑바로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똑바로 이야기해라. 바람 피는 거 아이가? 내가 뭔 죄를 져가지고 당신 일하는 꼬라지를 내가 봐야 되냐? 똑바로 이야기해라. 이러는데 남편이 뭐라고 하냐. 네,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내가 아는 사람이 옛날에 소개해준 이 보험 설계사인데 교제하면서 2달 뒤부터 이제 좋은 감정 만나고 시작했고 한 3차례 성관계 했다. 그리고 만날 때 옷을 사주거나 식사를 하고 놀러 다니기도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 기가 차죠. 그래갖고 너 이거 인정하는 각서 써. 그래서 남편이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좀 오래된 사례인데 당시에 간통죄가 폐지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간통으로 둘 다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소를 하니까 남편이 요 각서에 대해서 아내가 강압적으로 쓰라 해갖고 쓴 거다. 그런 거 아니다. 사실 아니다. 라고 하고 부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내 때려가지고 내 아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쓴 거니까 이러고 진실서 부인을 해버립니다. 결국은 수사가 지지부진해지죠. 그런데 그 사이에 간통이 폐지돼가지고 불기소 종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참다가 안 돼서 이혼을 청구를 합니다. 근데 이 아내 이혼 청구에 대해서 남편이 폐암 말기로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혼 기각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뭘 했겠습니까? 각서 부인합니다, 남편이. 이거 각서 저번에 이제 형사사건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내가 강압적으로 쓴 거고 폭행이 못 이겨갖고 작성이 된 거라고 진실성을 부인을 해버립니다. 법원이 이제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보니까 통상적으로 보험 설계사와 고객 사이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일정한 기간 동안
상당한 횟수의 문자나 통화를 계속 해옵니다. 뭐 평소에 보험 설계사하고 통화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내가 뭐 병원 가갖고 뭐 진단비나 치료비 이런 부분 아니면은 뭐 보험 설계사하고 한번 계약하면 끝이죠. 물론 이제 뭐 보험 설계사 계속 연락 와갖고 아이고 고객님 또 다른 보험이 있는데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도 추가로 가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연락이 오겠지만은 이거보다 더 많이 간다는 거죠. 내가 뭐 보험 설계사한테 연락할 일은 거의 없죠. 그런데 거의 통상 연인관계와 같이 거의 매일 연락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봤을 때 만날 때마다 계약하러 뭐 커피 한 잔 마시러 간 게 아니고 노래방 가는 등 유언 즐기기도 하고 그러면 보험 설계사가 돈을 결제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결제를 합니다. 설계사는 결제해야지 보험 상품 팔아먹으려면. 그리고 고가 의류 보험 설계사가 줬냐? 아닙니다. 남편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또 보험 설계사한테 아무런 조건이나 담보 없이 2천만 원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너 각서 내고 맞다.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각서 내고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또 상간녀가 뭘 하느냐 이 법원에 보험 설계사로 고객 관리하는 차원에서 남편의 안부 전화하는 등 연락하거나 식사하는 등 만났다. 나는 부정행위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서 보험 설계사를 소개했던 남편 지인 있죠. 그 지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인 사실확인서 법원에서 못 믿겠다 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 이혼 청구 받아들여줬고요. 위자료 남편은 2천만 원, 상간녀는 1,000만 원 지급하라고 나옵니다. 이거 사실 설계사하고 바람을 피는 사례가 흔히들 좀 있긴 합니다. 물론 제가 보험 설계사들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보험 설계사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제가 되게 저도 많이 만나 뵙고요. 많이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한 번씩 저도 보면은 보험 설계사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라고 의심되는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험 설계사하고 상관관계가 끝이 좋은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일은 일로만 만나시고 내가 가정이 있으면은 더 이상 나가는 행위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소개 못 드린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거는 사례가 재산분할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남편이 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그 외국에 유학 온 학생인 어떠한 여성을 만나가지고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 그 여성하고 교제하기 전에 3년 전부터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하고 있었고요. 아들 한 명도 있었습니다. 그 남편 유부남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이 여성하고 교제하면서 거의 2년간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동거 2년 뒤에 이 남편이 이제 식당 말고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여행 가이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 같은 경우에도
2년 뒤에 그 국외 여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남편하고 함께 운영을 합니다. 생각보다 이 사례, 제가 소개하는 사례 당시에 여행 가이드가 되게 잘 됐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 남편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일을 하냐. 아니, 유부남입니다. 이 녀석의 모친하고 언니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새해, 생일 등 기념일에 안부 문자 다 보내고요. 아이고, 용돈, 아이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문구를 적어서 용돈도 보냅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결국은 10년 혼인신고하고 그 전 아내하고 혼인신고 10년 뒤에 협의이혼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이혼 완료가 되고 남편과 이 여성의 언니가 거주하는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 방문 과정에서 이 여성의 모친한테 선물하는 걸 이제 언니하고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하는데 이 상대방 언니가 남편을 제부라고 부르고 남편도 이 상대방 언니한테 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외국에서 뭐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협의이혼 신고 끝나고 1년 뒤에 이 남편하고 요 여성은 1년 뒤에 귀국을 합니다. 그 귀국에서 잘 살면 되는데 그 뒤로 또 별거를 해버립니다. 뭔가 트러블이 있었겠죠. 뭐 여행업을 외국에서 하고 있었는데 귀국을 해버리면은 돈을 벌기도 힘들었을 거고 그 사업을 유지하기도 힘들었을 거고 결국 이 사업 관계의 문제라고 인해가지고 아마 트러블이 있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별거를 하게 되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그래서 이 여성이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합의서를 보냅니다. 남편한테. 무슨 내용이냐? 남편이 주식회사에서 손을 떼라. 내가 설립한 주식회사, 국외 여행 주식회사에서 손 떼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보내고 합의서에 날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합의를 안 해줘가지고 합의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결국은 자기가 귀국을 해서 해외에 설립한 주식회사니까 안 되겠죠. 운영이 안 되겠죠. 1년 뒤에 이 회사를 폐업을 합니다. 아,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합의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 이 남편이 모든 직에서 사직한다라는 내용을 기재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1년 뒤에 폐업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여성이 어떻게 하냐. 남편을 상대로 서로 이제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요. 사실혼 훼손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합니다.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냐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뭐라고 했죠? 유부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반 10년은 혼인신고를 협의이혼 안 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이 상태인데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을 해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일단은 남편하고 여성이 같은 주거지에 동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은 뭐라고 했죠? 여성의 모친 및 언니와 결혼하면서
부부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처형, 제부 이런 이야기를 오고 갔다니까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회사를 함께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수입으로 생활비를 함께 지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봤을 때는 두 사람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게 맞다. 일단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걸 먼저 판단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만 초반 10년은 당신들 남편 이혼도 안 하고 유부남이었잖냐. 이거 우리 민법이 금지하는 중혼이다. 중혼적 사실혼이다. 따라서 이 초반 10년은 법률론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는 없다. 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재기일, 그러니까 이 이혼 소송 제기일로부터 1년간 사실혼만 법률혼으로 보호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이 1년에 대해서만 판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1년 정도는 사실혼이 인정이 됐으니까 재산분할 청구를 이제 진행을 해야죠. 재산분할 청구, 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혼 관계에 준정하여서 유추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 잘 들으십시오.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에 소멸을 합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도 만약에 내가 별거를 하면서 사실혼이 해소가 됐다면은 그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은 다 날아갑니다. 그 사실혼 관계 같은 경우 어떻게 해소가 되냐? 서로 이제 뭐 혼인신고도 한 거 아니고 결국 이 서로 잘 살겠다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일방이 나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은 얼마든지 해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별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더 이상 너하고 못 살겠다고 별거하게 되면은 사실상 혼인관계는 해소된 걸로 판단을 해줍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 때문에 재산분할금으로 거의 2억 4천만 원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제기를 한 겁니다. 반소 제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제기를 하면서 뭐가 문제가 됐냐? 예금 채권이 아내한테 받을 예금 채권, 아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 채권이 특정이 안 된 겁니다. 사실혼 해소 시점에 내가 소를 제기했는데 당시에 예금 채권이 특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소송이 어떻게 됐냐? 1년 뒤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을 했고 아내 거 찾으려고. 이거 만약에 변호사 샀으면 이거 변호사 소송감입니다. 예금 어떻게든 측정을 하려면은 재산 명시 신청을 넣고 바로바로 진행을 했어야죠. 그리고 이 회신 결과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 회신 결과 왔으면 또 바로 청구 취지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3년 뒤에 무려 소재기하고 3년 뒤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실혼이 파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게 얼마냐? 약간 제가 흥분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약 100만 원 정도 남편이 손해봤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봤을 때 뭐라고 했죠? 1년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년간이었습니다. 별거 시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별거 시점 기준으로 파탄 시점이 일반적으로 이혼소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 변론 종결시입니다. 거의 1심의 선고기일 전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특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사자의 일방 의사로 별거 해버리면은 사실혼이 해소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고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정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렇게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남편 재산 조회도 하고, 물론 변호사가 게을렀는지 아니면 법무사를 쓴지 남편이 게을렀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 조회를 해보니까 남편의 순재산이 약 3,800만 원. 그리고 이 여성의 순재산이 거의 2억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서로 이제 합쳐보니까 거의 2억 9천만 원이죠. 그래서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나왔냐? 남편 30, 아내 70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적게 나왔습니다. 왜? 아내가 회사를 주도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거죠. 남편이 처음에 그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해소가 주혼적 사실혼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1년간 남편이 인정되는 사실혼 기간 1년간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거의 회사를 꾸려가다시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인정받은 금액이 30%밖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같은 경우 어떻게 됐냐? 일단은 재산분할 일반적으로 뭐 요거를 그냥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모자란 부분을 주는 형태로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명의 그대로 기속을 시키고 분할 비율에 따라서 남편이 에게 기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 부분을 여성이 남편한테 금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보통 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2억 9천만 원에 30%지 않습니까? 2억 9천만 원에 30%면 얼마입니까? 거의 한 9천만 원? 한 8,7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차액으로 여성이 남편한테 지급해야 되는 재산분할 금액이 약 4,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사례가 참 복잡한 게 일단은 사실혼이냐 여부가 가장 문제였고요. 남편이 처음에는 여자가 사실혼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사업 파트너였다 라고 이야기했고, 주혼적 사실혼, 결국은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만약에 남편이 협의 이혼을 안 했다면은 이 사실혼 관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보호받지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 1년간이라도 보호를 받고 이렇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사례를 소개하면서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상대방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내가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 그 조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론으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게 되면은 어느 것도 정리가 안 됩니다.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그 파트너 보호받는 거 없고요. 본인도 아내하고 관계에 있어가지고 보호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은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법적으로 정리하고, 물론 당사자 의사가 중요하지만은 복잡한 상황, 서로 분해각에 빠지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깔끔하게 새로운 삶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부는 인생이란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하원이호를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하원이혼에서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니어TV 제2의 인생 학원이원에서 이도훈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연을 제보받습니다. 참여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제2의 인생 학원이원을 시청하며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법률 정보를 사연과 함께 적어주세요. 참여 기간은 2024년 4월 4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연 채택자에게는 개별 연락 드립니다. 이벤트 경품으로는 익슬리스 발 라이트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